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Z490 ITX 보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죠. 아수스의 로그 스트릭스 Z490i 게이밍 보드입니다. 야, 요거 테스트한다고 빌려온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드디어 뒤늦게나마 오늘 리뷰를 해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테스트 제품 대여도 해주고 또 빨리 반납하려고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준 우리 코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한 달 만에 개봉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엔 이렇게 한 달 만에 개봉해보는 게 많네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돼서 판매되는 Z490 ITX 모델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모델은 거르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걔네들은 이 12시 쪽 방열판이 없어요. 인텔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하도 많이 쳐먹으니까 이게 있어도 버티네 못 버티네 하고 있는데 얘가 없는 순간 뭐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칩셋을 Z490을 쓰긴 했지만 Z보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램오버가 되는 B460 보드라고 봐야죠 사실. 그래서 그 2가지 모델을 제외하면 4가지 모델이 남습니다. 각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브랜드에서 만든 보드들이에요. 그 중에 아수스에서 만든 보드가 이 보드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아수스를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사실 아수스 입장에서 보면 그 4개 회사를 묶어가지고 4대 브랜드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적어도 메인보드에 있어서만큼은 뭐 얘네가 원탑이 맞죠. 메인보드랑 공유기 적어도 그 2가지만큼은 얘네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좋게 얘기해주면 가수스죠, 가수스. 하지만 아무리 아수스라고 해도 모든 보드를 다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얘네 제품들 중에서도 망작이 있고요. 뭐 삽질도 가끔 합니다. 그나마 나머지 3사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는 거죠. 원래 이 ITX 규격 보드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이 아수스에 범접할 수 없는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시무스 임팩트라고. 걔가 단종이 되면서 이 스트릭스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수스에서 나오는 이 ITX 사이즈 규격 보드들 중에서 가장 상위 제품이 이제는 이 스트릭스 보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스트릭스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이 포스가 이전의 임팩트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사의 보드들하고 비교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이전에 임팩트 보드가 지금까지 계속 출시가 됐었다면 물론 비쌌겠죠. 보통 막시 히어로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되던 제품이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있었으면 뭐 한 50만원 넘었을 겁니다. 대신에 얘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죠. 아니 얘가 어떻길래 테스트도 해보기 전에 벌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좀 부실할 수도 있겠다는 선입견이 생길 만한 요소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뭐 근데 그런 선입견은 사실 뭐 돌려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그래도 가수스가 만든 건데 대충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아수스는 그만큼의 믿음을 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전원부를 나머지 3사의 보드들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아수스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PWM 컨트롤러하고 DRMOS에 정확히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ISL6926하고 ISL99390을 쓰고 있거든요. V코어에 할당된 페이지 숫자에 따라서 쓰인 99390의 개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MSI하고 기가바이트는 8개씩 썼고요. 에즈락은 6개를 썼습니다. 그 V코어 말고 SA나 IO 전압에 할당된 페이지에는 회사마다 다 다른 DRMOS를 쓰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V코어에는 전부 다 ISL99390을 쓰고 있고요. 그게 최상급 부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90A짜리입니다. 그래서 각 제조사들도 제조원가 때문에 그런 최상급 부품을 쓰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일 거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보드에 공간이 부족해서 페이지를 많이 만들 수도 없는데 그 정해진 페이지 개수에서 부품이라도 좋은 걸 안 쓰면 못 버틸 테니까요. 이런 초크 같은 거는 뭐 티타늄 초크니 페라이트 초크니 알로이 초크니 그러면서 회사마다 다 다른 걸 썼지만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PWM 컨트롤러나 DRMOS는 그런 이유로 다 같은 제품으로 통일이 된 거죠. 그런데 아수스는 다릅니다. 일단 아수스는 그 인터실 제품을 쓰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둘이 뭐 싸운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짜로 싸웠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일단 아수스는 그 회사 제품을 안 써요. 그래서 대신 사용한 부품이 PWM 컨트롤러는 ASP1405라는 제품을 썼고요. DRMOS는 TDA21462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TDA21462는 60A짜리예요. 걔를 갖다가 10개를 썼는데 그 중에 V코어에 할당된 거는 8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SA 전압에 할당된 겁니다. 그래서 8+2페이지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V코어에 할당된 8개인데 60A씩 8개니까 총 480A입니다. 나머지 3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그 8+2페이지가 4+1페이지씩 듀얼 아웃풋입니다. 보통 리얼 페이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더블러 그 다음이 듀얼 아웃풋이거든요.
그런데 듀얼 아웃풋을 썼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 3, 4는 다 리얼 페이지예요. 그래서 페이지에 쓰인 부품의 품질하고 구조상 아수스께 나머지 3, 4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숫자는 스펙이고 스펙은 스펙일 뿐이죠. 그리고 아수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수스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전원부의 구성은 그렇고 방열판을 보시면 역시나 ITX 보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방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이 방열판 면적 때문에 혹시나 이 쿨러와의 간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방열판은 큽니다. 그리고 방열판의 구조는 나머지 3, 4보드들 중에 유니파이랑 제일 닮았어요. 이 12시하고 9시는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9시에만 쿨링팬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메쉬로 되어 있는데 쿨링팬을 위한 에어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PU 보조전원 8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구성들은 다른 보드들하고 비슷합니다. 램오버 스펙은 4800입니다. 나머지 3, 4의 보드하고 차별되는 제일 큰 특징은 이거죠. 이 4가지 보드는 전부 M2 소켓이 2개씩 있는데 나머지 3, 4의 보드는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얘는 후면은 없습니다. 여기에 2개가 다 들어있다는 건데 이 뒷면에다가 만들지 않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써보니까 이 뒷면에 있는 M2 소켓이 쓰기는 편한데 CPU 쿨러의 백패널하고 좀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M2 소켓을 포기하든가 쿨러를 다른 걸로 달든가.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크기 차이가 꽤 나죠. 위아래로 이만큼씩이 더 삐져나와 있어서 얘는 못 써요. 얘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못 씁니다. 후면에 SSD를 장착을 안 해도 그 튀어나온 소켓 때문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얘는 아예 안 달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제 짝도 아닌데 이 구멍 크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품이 없는 분들은 모르고 사셨다가 되게 황당하실 것 같아요. 얘는 아예 안 달린다니까? 그러면 쿨러를 바꾸든지 보드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M2 소켓 2개를 이렇게 다 전면으로 몰아놓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발열도 우수할 것 같고요. 자,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SSD 하나는 이쪽에 장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뒷면에 장착할 수 있는데 이쪽이나 다 방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소켓하고 이 소켓으로 본체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얘를 덮는 이 방열판도 여기 핀으로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봐서 아마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요 핀이 8개인데 이 길이가 되게 길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꽂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핀이 워낙에 길어서 여기에 제대로 안 꽂히면 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뒷면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얘도 이 아날로그 포트가 3개네요. 이 공간도 넉넉한데 뭐하러 이거 3개밖에 안 만들어 놨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무선랜, 유선랜 있고요. 인텔 2.5기가입니다. USB는 2.0 2개, 3.2 젠1 2개, 젠2 3개, 젠2 타입C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인데요. 아쉽게도 이 보드도 클리어 시머스 버튼이 없습니다. 이것도 왜 후면에 그 버튼을 안 만들어 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 플래시백 버튼은 잘 만들어 놨고요. 내장 그래픽 출력은 DP 포트 하나, HDMI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후면에 클리어 시머스 버튼이 없기 때문에 클리어 시머스 점퍼의 위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 세로로 2개 있는 게 클리어 시머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클럭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CPU는 1900K 쓸 거고요. 램은 지스킬로의 4000의 CL15짜리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트라이던트 Z 로얄입니다. 원래 제가 200달러 넘어가는 건 잘 안 사는데 얘는 안 살 수가 없었던 게 얘가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가격이 254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한번 가격이 떨어져서 244달러로 떨어졌다가 이게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209달러거든요. 근데 뭔가 가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은색인데 원래 은색하고 금색은 가격 차이가 없든가 가격 차이가 나봐야 한 5달러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금색은 지금도 244달러인데 얘만 지금 209달러예요. 그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같은 스펙에서 RGB 모델보다 로얄이 가격이 싼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이 똑같으면 트라이던트 RGB보다 트라이던트 로얄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 4000의 CL15짜리 RGB가 지금 219달러인가 그래요. 걔보다도 지금 10달러가 싼 거죠. 그 가격이 좀 이상하다는 거를 저만 보는 게 아닐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래서 이게 재고가 있을 때 빨리 주문하지 않으면 언제 또 재고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격이 200달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낼름 주문을 한 거죠. 오늘은 아예 겉에 어떤 박스도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이한 포장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좋다는 거죠.
요번에 뭐 하나 나올 것 같아. 자, 빨리 까보죠. 또 이 쓸모없는 이거 34주차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기에도 여기 지금 쿨러 들어갈 자리가 좀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웬만하면 들어가겠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려고 해봤는데, 이 12시 쪽 방열판의 이쪽 면이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층이 져서 앞쪽으로 조금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남양주에 가보면 피아노 폭포라고 있거든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요 두 번째 계단 있죠. 여기에 그 쿨러 날개가 걸려가지고 이 장착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보드 중에 적어도 쿨러 간선 면에서는 얘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 어로스 울트라도 쿨러 장착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었는데 얘는 걔보다 더 하네요. 그래서 진짜 개빡치는 게 이 스탠드오프로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런 데는 그나마 조이기가 괜찮은데 조기는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생긴 이런 공구를 가지고 조기를 조였는데 이 조일 때도 이렇게 팍팍 돌리지도 못합니다. 조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요렇게 잡고 요렇게 돌려가지고 간신히 조여놓은 건데, 예, 지금 다 풀어야 되게 생겼죠. 개빡칩니다 지금. 야, 니네 갓수스 맞냐? 개수스 아니? 좀 그나마 공간을 덜 차지하는 블럭을 찾아서 끼웠더니 이쪽 간섭은 간신히 피했는데 뭐 아슬아슬하죠? 여기는 그래서 간신히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얘랑 또 간섭이 생기네요. 그래서 일단 얘를 빼고 블럭을 결합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꽂아보려고 했더니, 예, 안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 걸려가지고. 천상 얘는 또 못 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또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M2 SSD는 못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반 SSD를 여기다 연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테스트 환경입니다. 쿨러는 이 벤치 테이블에 달린 커스텀 3열이고요. 에어컨 틀었고 실내 온도는 23.1도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거리에 쿨링팬 달아서 전원부하고 램 같이 식혀주고 있어요. 이 쿨러랑 간섭 때문에 여기 SSD 장착하는 애동 카드는 떼어버렸습니다. 그게 원래 불이 들어와서 상당히 예쁜 부분인데 뭐 할 수 없죠. 예, 지금도 보시면 이 쿨러 장착 가이드가 약간 이쪽하고 겹쳐있는 게 보이시죠? 얘하고 그 떼어낸 애동 카드가 이 폭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쟤하고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떼냈습니다. 네, 완주했습니다. 20회전 다 잔차값 안 틀리고 잘 돌았고요. 지플값 최고는 598까지 나왔네요. 램오버는 4400에 17, 17, 17, 34 줬어요. 세브램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느슨한 편입니다. 지금 이 램을 에이펙스 보드에서 테스트하면 4533에 16, 18, 18, 36까지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테스트해봤던 세 가지 보드에 끼웠던 램하고 이게 지금 다른 램이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에이펙스 보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네 가지 보드 중에서 램오버 능력만 놓고 보면 얘가 세 번째입니다. 스펙은 스펙일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스펙대로 가네요. 유니파이하고 어로스 울트라가 스펙상 램오버가 5000까지 되거든요. 얘가 4800이고 팬텀이 4666입니다. 예, 그 순서대로 갑니다. 다만 유니파이하고 어로스 울트라는 스펙이 똑같은데 둘 중에는 유니파이가 조금 더 낫고요. 그리고 기판이 유니파이하고 어로스 울트라는 10레이어고 얘하고 팬텀은 8레이어거든요. 확실히 10레이어 기판이 8레이어 기판에 비해서 램오버가 더 잘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드는 뭐 램오버가 잘 안 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시원하게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자, 링스 돌리는 동안 50배속 잘 유지했고요. 최고 온도는 78도까지 나왔습니다. CPU 전압은 바이오스에서 1.32V 줬고요. LLC 레벨은 레벨 5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1.323V고요. 부하가 걸리면 1.252V까지 떨어집니다. 이 보드는 소켓 센스, 다이 센스 고르는 메뉴가 없거든요. 그래서 LLC 레벨을 5로 맞췄을 때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레벨 5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력 소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에이펙스하고 이 보드는 이게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최대 소모 전력이 300W는 무조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표시되는 건 뭐 4.39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HW인포가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됐는데도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네요. 자, 바이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0707이고요. AI 트위커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은 수동으로 램오버 하실 분들은 매뉴얼을 고르시면 되고요. XMP 쓰실 분들은 XMP 1이나 2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매뉴얼로 했고요. BCLK 프리퀀시 통과, BCLK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아수스 멀티코어 인핸스먼트도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SVID 비헤이비어는 저는 워스트를 골랐는데 이건 뭐 티피컬을 고르셔도 되고 오토를 고르셔도 돼요. 그냥 오토로 놔두셔도 됩니다. 저는 워스트를 골랐고요. 한 칸 아래 톤과 그 아래 CPU 코어 레이셔는 싱크홀 코어로 바꿉니다. 이렇게 싱크홀 코어로 바꾸면 그 한 칸 아래 CPU 배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원하는 배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50을 입력했는데 이건 뭐 CPU 수율이나 쿨링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값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톤과 그 아래가 D램 프리퀀시입니다. 여기서 램 클럭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4400으로 맞췄어요. 이것도 램 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보통 삼성 비다이 모듈을 쓰는 메모리를 가지고 계시면 대충 4000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램의 클럭 한계는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자, 한 칸 아래 CPU SVID 서포트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그 아래 메뉴는 왼쪽에 화살표가 붙어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붙은 메뉴들은 엔터를 치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램타를 설정하는 메뉴인데 엔터 치고 들어갑니다. 자, 기본 램타는 이렇게 4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지셔도 돼요. 이 아래쪽으로는 세부 램타인데 이 아래까지 만지시려면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 램타나 아래에 있는 세부 램타는 이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셔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넣어보려는 목적으로 써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됐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아래로 쪼여보셔도 됩니다. 이대로 따라 해볼지 아니면 다른 값을 집어넣어 볼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부 램타를 처음 만지시는 분들은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세팅은 대부분 무난한 설정이기 때문에 삼성 비다이 메모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따라해 보실만 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기본 타이밍은 17, 17, 34 오토로 놔뒀고요. 여기서부터가 세컨더리 타이밍인데 64, 320 두 칸 건너뛰고요. 65, 35, 11, 8, 16 한 칸 건너뛰어서 7, 3, 4, 16 넣습니다. 자, 이 아래로 첫 번째는 통과, 두 번째는 RTL IOL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세팅은 아마 따라 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램타들은 뭐 따라 하셔도 비교적 문제가 없는데 얘는 따라 하시면은 부팅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에이펙스 보드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는 3칸 통과 62, 3칸 통과 64, 또 3칸 통과 7, 또 3칸 통과해서 8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4가지 항목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숫자를 얼마를 집어넣을지는 시스템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아래는 통과, 여기서부터가 서드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는 오토로 놔두시고 그 아래부터 7, 4, 14, 14, 7, 4, 29, 25, 3, 4 그 아래로 3, 4, 3, 4, 3, 4 그러니까 저는 이 TRDRD DR부터 이 아래로는 쭉 3, 4, 3, 4 8번 입력했어요. 3, 4, 3, 4, 3, 4, 3, 4 예,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ESC 눌러서 나가요. 한 칸 아래에 있는 디지 플러스 VRM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은 레벨 5나 레벨 6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레벨 5로 했고요. 이게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있는데 5 아니면 6 중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 보드는 소켓 센스냐 다이 센스냐를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레벨 5로 해놓으면 부하가 걸렸을 때 전압이 좀 떨어질 겁니다. 실제로 아수스가 추천하는 건 레벨 4인데요. 얘는 전압 강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초기 전압을 조금 높게 잡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5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로 안 되면은 뭐 전압을 더 주시든가 아니면 레벨 6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는 뭐 거의 비슷해요. 전압을 올리나 LLC 레벨을 올려주나. 전압을 올려주는 것과 LLC 레벨을 올리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만약에 CPU 전압이 모자라서 오버클럭을 실패를 했는데 레벨 5에서 그냥 전압을 더 줄지 아니면 레벨을 6으로 바꿀지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레벨 5에서 전압을 더 주는 쪽으로 가세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게 더 유리한 게 좀 있습니다. 자, 그 아래는 통과, 그 아래 CPU 커런트 커패빌리티는 200%로 맞추시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0%하고 200%. 200%로 맞추시면 됩니다. 한 칸 아래 통과, 그 아래 VRM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그 아래도 디세이블, 그 아래로 두 개는 둘 다 익스트림으로 바꿉니다. 자, 이 아래로는 만지실 거 없고 ESC 눌러서 나갑니다. 한 칸 아래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로 들어가요. 첫 번째 줄은 통과, 그 아래부터는 최대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최대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5자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5자 4개. 패키지 파워 타임 윈도우는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고르는 건데 최대값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448을 고르시고요. 그 한 칸 아래도 5자 4개. 그 아래로 통과. 그러면 이렇게 TVB로 시작하는 메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둘 다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예, 이러면 이제 여기선 다 됐습니다. ESC 눌러서 나가요. 그 아래로 통과. 링다운비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이 아래 두 개가 캐시 배수 입력하는 곳인데 CPU 배수보다 3에서 5배수 정도 낮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PU 배수가 50배수일 때는 45, 46, 47 뭐 이 정도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저는 47로 입력했고요. 얼마를 입력할지 결정했으면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BCLK 어웨어 어댑티드 볼티지는 디세이블로 바꾸시고요. 이 한 칸 아래 CPU 코어 캐시 볼티지가 CPU 전압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일단 여기를 매뉴얼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매뉴얼 모드로 바꾸시고 한 칸 아래 CPU 전압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저는 1.32V를 입력했는데 이건 뭐 CPU 수율이나 쿨러 성능 그리고 실내 온도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값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아래로 램 전압, IO 전압, SA 전압인데요. 이 세 가지 값도 시스템마다 다 다릅니다. 램 전압은 램 수율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율이 좋으면 이거보다 더 낮은 전압을 입력하셔도 되겠죠. 저는 1.57V 입력했고요. 이 아래 IO하고 SA 전압도 본인한테 맞는 값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전압이 이렇게 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IO 전압하고 SA 전압이 이렇게 1.35V, 1.4V는 뭐 글자 색깔은 빨갛지만 상당히 안전한 전압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AIT 쿼에서는 다 됐습니다. 한 칸 옆에 있는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요. 다른 거는 손드실 필요 없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요. 다 손대지 말고 쭉 아래로 내려서 제일 아래줄에 있는 CPU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딱 세 가지만 디세이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인텔 스피드 스텝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터보 부스트 맥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여기서 두 칸 아래에 있는 CPU C 스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만 디세이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피드 스텝, 터보 부스트 맥스 테크놀로지, C 스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스피드 쉬프트는 스피드 스텝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하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얘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수스보드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이렇게 세 가지만 만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러면 다 됐습니다. F10 눌러서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